26년 3월 9일 플래닛 팟캐스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떠날 이 지식의 심층 탐구 여정은요. 정말 우리 피부에 가장 와닿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네, 동시에 아주 거대한 변화를 품고 있는 주제이기도 하죠. 오늘의 테마는 바로 공간의 재편입니다. 공간의 재편, 단어만 들어도 벌써 흥미롭네요. 그 첨단 기술이 물리적인 뼈대를 짓고 거시경제나 정책이 그 형태를 다듬잖아요. 네. 그리고 결국 지역사회의 사람들이 막 부딪히고 얽히면서 완성해 나가는 우리 삶의 터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건설 현장을 누비는 AI 로봇부터 맞아요. 로봇? 그리고 글로벌 경제가 흔드는 부동산 시장,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는 인프라 재개발의 어떤 딜레마까지 짚어볼 겁니다. 네. 오늘 흩어져 있는 방대한 정보들 사이에서 숨겨진 맥락을 탁 찾아서 여러분께 명쾌한 통찰을 안겨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도 이 복잡한 지식의 퍼즐을 함께 맞춰주실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다룰 자료들을 분석하면서 우리가 매일 걷고 일하고 또 잠드는 이 공간이라는 캔버스 위에 지금 얼마나 격렬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새삼 실감했습니다. 진짜 격렬하더라고요. 네.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건축이나 부동산 뉴스 같지만 그 기저에는 기술혁명과 인구 구조의 변화, 그렇죠. 그리고 거시경제의 거대한 파도가 흐르고 있죠. 이 정보들이 우리의 일상과 지갑, 미래의 삶에 어떤 숨은 의미를 던지는지 오늘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자료부터 들어가 보죠. 저는 이 기사 읽으면서 약간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이 현실로 튀어나온 것 같았어요. 그 로보팔 기사 말씀이시죠? 네. 이른바 망치 대신 AI가 현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24시간 만에 집 한 채를 뚝딱 완성해내는 이동식 공장과 로보팔 이야기요. 맞아요. 이게 주택난의 새로운 해결사로 떠오르고 있다는데 그 거대한 3D 프린터가 붕어빵 찍어내듯이. 집을 그대로 찍어내는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속도감 자체가 굉장히 비현실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그 비현실적인 속도감이 바로 현재 산업계가 겪고 있는 패러다임 변화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핵심이다. 네. 단순히 현장에서 일하는 인부 숫자가 줄어든다? 이런 1차원적인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두산 박정원 회장이 최근 미국 콘엑스포 2026에서 아주 상징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오, 어떤 선언이죠? 건설 기계는 이제 하드웨어가 아니라 AI, 즉 소프트웨어가 중심이다. 이렇게 강조했어요. 전통적으로 가장 무겁고 거친 쇳덩어리를 다루는 산업이잖아요. 그렇죠. 중후장대 산업의 정점인 건설 장비 시장이 이제는 데이터와 인공지능이 통제하는 거대한 IT 플랫폼으로 변모했다는 뜻입니다. 쇳덩어리를 다루는 기업이 스스로를 소프트웨어 중심이라고 정의한다? 이거 자체가 엄청난 발상의 전환이네요. 맞습니다. 설계 단계의 변화를 다룬 자료를 보니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더 선명해지던데요. 딥시크나 텐센트 같은 거대 테크 기업들이 대학 연구진이랑 손잡고 3D 설계 전용 AI를 개발했잖아요. 네, 기존 CAD 작업 정밀도를 무려 69%나 끌어올렸죠. 69%요? 사실 수치만 들으면 많이 좋아졌나 보다 싶은데 현장에서는 이게 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건가요? 아주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건설 현장에서 정밀도가 69% 높아졌다는 건 쉽게 말해 이런 겁니다. 레고블록 조립할 때 아기가 안 맞아서 현장에서 닦고 다듬고 하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버려지는 시간이나 비용이 꽤 크죠. 맞아요. 그런 오차로 인한 매몰 비용이 거의 사라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AI가 가상 공간에서 완벽하게 시뮬레이션을 끝내면 현실에서는 로봇팔이 그냥 데이터값 그대로 조립만 하면 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요. 설계부터 시공까지 인간의 감이나 경험이 개입할 여지가 데이터로 완벽히 대체되는 겁니다. 듣고 보니까 아까 언급했던 그 24시간 만에 짓는 집이 어떻게 가능한지 퍼즐이 딱 맞춰지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연결고리가 하나 더 있어요. 어떤 부분이죠? 기술산업 전반의 기사들을 보면 이 속도랑 효율을 극한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인프라 전쟁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거든요. 반도체나 배터리 쪽 말씀이시군요. 네, 토요타가 반도체 공급망을 완전히 내재화하려고 반도체 기업인 로우 민수를 타진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었고요. 또 전기차 기업 비아디가 단 9분 만에 충전이 끝나는 새로운 블레이드 배터리를 공개했다는 기사요. 네, 엄청난 속도전이죠. 저는 이 9분 충전 배터리 기사를 딱 아까 그 건설 현장 로봇이랑 연결해 보니까 느낌이 확 다르더라고요.
로봇팔이 방전돼서 멈춰있는 시간이 9분으로 줄어든다면 문자 그대로 1년 365일 24시간 내나 멈추지 않는 건설 현장이 탄생하는 거네요.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진짜 그렇게 되는 거 아닐까요? 아주 예리한 통찰입니다. 토요타의 반도체 내재화나 비아디의 초고속 충전 배터리, 그리고 건설 현장의 AI 로봇, 겉보기엔 각기 다른 산업의 뉴스 같잖아요. 네, 완전히 다른 분야 같죠? 하지만 이들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병목 현상의 제거라는 하나의 점으로 수렴합니다. 병목 현상의 제거. 네, 하드웨어가 아무리 훌륭해도 반도체 공급이 끊기거나 배터리 충전이 오래 걸리면 시스템은 멈추거든요. 그 멈추는 시간을 제로에 가깝게 만들겠다는 맹렬한 기술 속도전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겁니다. 와, 기술의 발전 속도는 진짜 브레이크 고장난 스포츠카처럼 질주하고 있네요. 그렇죠. 무서운 속도죠. 그런데 정작 그 기술이 발을 딛고 있는 거시경제나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다룬 자료들을 보면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좀 무거워요. 현실은 다르죠. 당장 중동 지역 리스크가 장기화되면서 건설업계 발목을 꽉 잡고 있으니까요. 현지에 진출한 한국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정말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일 것 같아요. 네, 사업 불확실성이 극도로 치솟으면서 최근 수주의 방향타를 리스크가 적은 북미 쪽으로 급격히 틀고 있는 동향이 뚜렷하게 감지되고 있습니다. 북미로 아예 방향을 트는 거군요. 하지만 거시경제를 분석할 때는 항상 양면을 동시에 봐야 합니다. 현재 중동 리스크가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을 테니까요. 언젠가는 끝나겠죠? 맞습니다. 진권가 일각에서는 이 분쟁이 종료되고 이란의 핵 협상이 원활하게 타결돼서 제재가 풀리는 시나리오도 조심스럽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재가 풀리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란이 보유한 막대한 유전과 가스전 개발 수요가 폭발적으로 터져나올 겁니다. 엄청난 시장이 다시 열리는 거네요. 네, 최악의 위기와 역대급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아주 아슬슬하게 공존하는 곳이 지금의 글로벌 건설 시장입니다. 바다 건너 상황도 안개 속인데 국내 부동산 시장 지표들도 꽤 요동치고 있습니다. 국내 상황도 녹록치 않죠. 네, 그동안 철옹성이라 불리던 강남 3구마저 급매물이 이어지면서 서울 고가 아파트 상승폭이 꺾이고 있다는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시장이 그렇게 얼어붙다 보니 정책을 펴는 공공기관들 움직임이 굉장히 다급해진 것 같습니다. 맞아요. 특히 HUG, 그러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행보가 눈에 띄었는데요. 신임 최인호 사장이 취임하면서 내놓은 계획을 보면 정부의 위기의식이 고스란히 묻어납니다. 중산층 장기 임대주택 착공을 6천 가구로 크게 확대하겠다고 했죠. 네, 직접 공급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건데 사실 저는 이 기사 보면서 좀 의아해했어요. HUG는 기본적으로 건설사나 세입자 돈을 보증해주는 금융기관에 가깝잖아요. 원래는 그렇죠. 근데 왜 갑자기 본인들이 직접 6천 가로나 되는 집을 짓겠다고 플레이어로 등판한 건지 그 맥락이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 지점이 바로 오늘 경제 파트의 핵심 인사이트입니다. 왜 보증기관이 직접 망치를 들고 나섰을까요? 왜 그런 거죠? 그건 현재 민간 부동산 시장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었기 때문입니다. 마비요? 네, 고금리의 원자재 가격은 상승하고 글로벌 공급망도 불안정하니까 민간 건설사들은 이윤이 안 남아서 아예 집을 짓지 않고 있습니다. 쥐어봤자 손해니까 안 짓는 거군요. 맞습니다. 주택 공급 절벽이 눈앞에 닥친 상황에서 정부가 단순히 보증만 서주는 소극적인 역할에 머무르면 청년이나 신혼부부, 노년층을 위한 주거복지망이 붕괴될 수밖에 없다는 절박함이 작용한 겁니다. 시장이 멈추니까 국가가 직접 등편해서 그 빈자리를 메우겠다? 그런 거대한 역할의 전환이네요. 정확합니다. 그만큼 상황이 팍팍하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정부가 아무리 강한 의지로 정책을 밀어붙여도 현장의 물리적 현실이랑 부딪혀서 파열음을 내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어떤 사례를 보셨나요? 서울시가 도심복합 개발 사업 대상지 기준으로 내건 도로폭 규제가 딱 그런 사례 같아요. 폭 15m 또는 20m 이상 간선도로에 접해야만 개발을 허가해주겠다는 건데 그 규제에 당장 실효성 논란이 끓어오르고 있죠. 정책 설계자들 의도는 명확했을 겁니다. 교통대란 맞겠다는 거겠죠. 그렇죠. 고밀도로 집을 지어놓고 도로가 좁으면 지옥 같은 교통대란이 벌어질 테니까 아예 처음부터 넓은 도로를 낀 곳만 개발하겠다는 일종의 안전장치였을 겁니다. 의도는 알겠는데 서울 구도심을 한 번이라도 걸어본 사람이라면 그게 얼마나 비현실적인 기준인지 알잖아요. 그렇죠. 낡고 좁은 골목길이 막 얽혀있는 구도심에서 20m짜리 간선도로를 끼고 있는 노후부지가 과연 몇 개나 될까요? 거의 없다고 봐야죠. 전형적인 탁상행정과 현장의 괴리입니다. 결국 난개발 막으려다가
주택 공급 확대라는 원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거군요. 네. AI가 24시간 만에 집을 지을 수 있는 기술력이 있어도 결국 그 기술이 땅에 뿌리를 내리게 허락하는 건 규제와 정책이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아, 이 소프트웨어가 현실과 겉돌면 어떤 첨단 기술도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기술의 무한한 가능성, 그리고 현실 정책의 한계, 참 묘한 대비네요. 네. 국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이 공간들이 실제로 어떻게 부서지고 다시 태어나고 있는지 지역사회의 재탄생이라는 키워드로 들어가 볼 텐데요. 좋습니다. 자료들을 보니까 거대한 인프라 건설 소식도 많았지만 저는 버려진 공간이 새로운 쓸모를 찾는 도시재생 기사들의 눈길이 가더라고요. 울산 동구 사례 말씀하시는 거죠? 네, 원화 부족으로 폐원한 일산 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해서 청소년 복합문화 공간인 TIM 129로 재탄생시켰다는 소식이요. 창작, 놀이, 음악존 같은 걸 조성했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 기사를 단순한 미담으로 소비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미담이 아니다. 거시적인 인구 구조 변화가 우리 도시의 인프라를 어떻게 강제로 재편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지표로 읽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줄어드니까 보육 공간은 비어가고 그 빈자리를 조금 더 자란 청소년이나 바른 세대를 위한 공간으로 뚜다고 칠 수밖에 없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고도 성장기에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무작정 팽창만 하던 인프라들이 이제는 축소와 노령화라는 새로운 현실에 맞춰 기능의 전환을 강요받고 있는 겁니다. 서울시가 2027년 착공 목표로 짓는 금천 양육친화주택도 비슷한 맥락일까요? 맞아요. 주거와 돌봄을 결합하는 거죠. 그리고 인천에서 36년이나 방치됐던 재물포 시장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정비 사업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간에 낡은 옷을 벗기고 시대에 맞는 새 옷을 입히는 생존 과정이네요. 네, 치열한 과정이죠. 여기에 2029년 준공 예정인 강원도 신청사나 고창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노을대교 실시설계 착수 같은 대규모 인프라 투자도 결국 지역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국토부와 철도공사가 안산선 지하화를 추진하는 것도 도시를 입체적으로 활용해서 경쟁력을 끌어올리려는 시도잖아요. 네, 업무 협약까지 맺었죠. 그런데 전문가님, 자료를 깊이 파고들수록 이 화려한 조감도 이면에 깔린 그림자들이 밟히더라고요. 경기도 평택 사례 읽을 때는 정말 좀 씁쓸했습니다. 건설 일감이 넘치는데 정작 지역 업체들은 소외된다는 내용이죠. 네, 반도체 클러스터다 뭐다 해서 단군 이래 최대 건설 붐이 일고 있는데 지역 업체랑 노동자들은 일감을 구하지 못하고 타 지역 업체에 밀려났다는 기사 말입니다. 이게 경제학에서 말하는 전형적인 낙수 효과의 실패이자 지역사회가 직면한 도급망 소외 현상입니다. 도급망 소외요? 대형 건설사들이 효율성이랑 비용 절감을 이유로 이미 자신들과 네트워크가 탄탄한 타 지역 대형 하청업체들만 끌고 들어오는 거죠. 동네에서 마을잔치가 열렸는데 정작 동네 사람들은 구경만 하고 외부에서 온 출장 뷔페 업체가 돈을 다 쓸어 담는 상황이라고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진짜 뼈아픈 현실이네요. 화려한 인프라가 들어서면 지역 경제가 살아날 거라는 환상이 현장의 도급 생태계 앞에서는 참 무기력하게 깨집니다. 공간이 개발된다고 그 안에 사람들이 저절로 행복해지는 건 아니라는 걸 보여주죠. 이런 개발에 따르는 지역사회의 진통은 전국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부산 수영만 경기장 재개발 사업도 요트를 옮기지 못해서 표류할 우려가 나온다고 하고요. 맞아요. 과천에서는 경마장 이전 반대하는 시민들 시위가 연일 벌어지고 있죠. 결국 공간을 재편한다는 건 굴착기로 땅을 파는 물리적 행위가 아니라 서로 다른 욕망들을 조율해 나가는 고도의 정치적 과정입니다. 욕망의 조율이다. 네. 그런데 그 욕망의 충돌 속에서도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되는 단 하나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안전과 관리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가 최근 매우 의미 있는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전체 건설 공사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사망사고의 무려 45.2%가 발생하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45.2%나요? 글쎄요, 어딜까요? 바로 총 공사비 50억 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 현장입니다. 거의 절반 가까운 사망사고가 그런 작은 동네 빌라나 소규모 상가 짓는 현장에서 터져 나온다는 거잖아요. 와, 이건 진짜 충격적인데요. 대형 현장은 대기업들이 철저한 매뉴얼도 있고 안전관리자도 두고 통제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소규모 현장은 영세한 업체들이 쫓기듯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 안전망에 거대한 구멍이 뚫려 있는 겁니다. 국토부가 이들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역량 강화 설명회를 개최했다는 건 늦었지만 가장 치명적인 급소를 제대로 짚은 행정입니다. 정말 중요한 조치네요.
다행히 지자체 차원에서도 주민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보듬으려는 디테일한 행정들이 눈에 띕니다. 인천시가 공동주택 100만 호 시대를 맞아서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를 개소했다는 사실도 그중 하나고요. 네, 층간소음 같은 갈등을 전문적으로 중재해 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 기사에서 조금 감동했는데 경남 함안군에서 재난 피해를 입어서 집을 잃은 군민이 새 집을 지을 때 설계나 감리비를 최대 50%까지 감면해주는 업무 약약을 맺었대요. 아, 정말 따뜻한 소식이네요. 네,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화려한 랜드마크 뉴스보다 저는 이런 게 진짜 사람의 체온이 느껴지는 행정의 본질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아무리 딥시크 AI가 완벽한 도면을 그리고 로봇이 하루 만에 집을 지어준다고 해도 네, 그 집이 불타버렸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주는 건 결국 지역사회의 연대와 사람의 체온이 담긴 행정뿐이니까요. 맞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짚어볼 내용들은 공공기관과 행정에 관련된 법적 이슈들입니다. 네, 이 내용들을 다루기 전에 청취자 여러분께 한 가지 명확히 약속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중요하죠. 네, 저희는 이 사안들에 대해 어떠한 정치적, 이념적 입장도 취하지 않으며 단지 주어진 기사들의 객관적 사실관계만을 전달해드린다는 점을 밝힙니다. 네, 팩트 중심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ITS 사업, 즉 진행형 교통체계 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전현직 경기도의원 3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LH 입찰 심사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공공기관 직원들이 항소시민 2심 재판에서는 무죄로 판결이 뒤집혔다는 사건도 전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이희석 사장과 관련된 감사 결과입니다. 상습적인 성희롱, 폭언, 배임 강요 등의 의혹을 받아온 이 사장에 대해 성남시가 중징계 처분 감사를 통보하고 직무를 정지시켰습니다. 노조 측이 파면을 촉구하며 농성을 벌인 결과로 보도되고 있죠. 네, 공사 측은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감사 결과를 최종 의결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공공부문과 관련된 사실 보도들을 있는 그대로 정리해드렸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대한 자료들을 모두 파헤쳐 보았는데요. 네, 참 쉼없이 달려왔네요. AI 로봇부터 거시경제, 지역사회 갈등, 행정의 명암까지 오늘 이 넓은 스펙트럼의 이야기들을 하나로 관통하는 맥락을 어떻게 요약해 볼 수 있을까요? 처음 우리가 나눴던 그 24시간 만에 집을 짓는 로봇팔 이야기 다시 떠올려 볼까요? 네, 기술 발전은 공간을 창조하는 속도와 효율을 극한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반면 거시경제는 끊임없이 시장을 흔들죠. 네, 맞아요. 하지만 오늘 다양한 사례에서 확인했듯이 이 물리적인 캔버스를 살아 숨쉬게 만드는 것은 결국 소프트웨어, 즉 사람과 정책입니다. 평택의 하청업체 소외 현상이나 수영만 갈등처럼 개발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이해관계가 충돌합니다. 그렇죠. 이를 중재하는 건 인천시나 함안군처럼 사람의 온기를 담은 세밀한 행정이며 그 기반은 마지막에 짚어드린 뉴스들처럼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에 대한 신뢰입니다. 아, 투명한 신뢰. 요약하자면 첨단 배터리가 건설의 심장을 쉬지 않고 뛰게 하더라도 그 심장이 올바른 방향으로 박동하게 만드는 건 결국 사회적 합의와 인간의 조율 능력에 달려있다는 것이 오늘 자료들이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기술이 아무리 완벽한 뼈대를 세워도 그 안에 온기를 불어넣지 못하면 한낱 콘크리트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말씀이 깊게 남습니다. 네. 오늘 이 수많은 기사들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다 보니 문득 여러분께 꼭 던지고 싶은 질문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오, 어떤 질문이죠? 오늘 자료에는 없었지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만약 미래에 AI가 완벽하게 설계하고 방전되지 않는 로봇팔이 24시간 만에 짓는 집이 보편화된다고 상상해 봅시다. 네. 그렇다면 미래의 집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건물 자체가 될까요? 아니면 그 집을 둘러싼 지역사회의 인프라와 사람들의 온기가 될까요? 여러분이 살고 싶은 미래의 공간은 어떤 모습입니까? 첨단 기술과 따뜻한 행정, 그 경계에서 우리가 만들어갈 공간의 본질이 무엇인지 묻게 되는 아주 도발적이고 날카로운 화두네요.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이 지식의 여정이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공간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는 유익하고 흥미로운 통찰의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저도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세상의 흐름을 꿰뚫어보는 새롭고 흥미로운 자료들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의 탐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